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를 묻는 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9.1%로 최고치를 경신했고 이재명 경기지사가 21.7%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34.1%로 정부 출범 이후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보건당국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혈전과 무관하다고 밝혀 내일부터 요양시설에 만 65세 이상 환자는 접종을 받게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부부도 6월 G7 정상회의가 많이 남았지만 안전함을 입증하기 위해 서둘러 내일 접종합니다. 군부대 위탁 어린이집 교사가 2살짜리 아이들의 옷을 잡아 끌고 얼굴을 무릎으로 치는 등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대는 3개월간 300번에 달했는데 부대와 위탁기관은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MBN 단독 보도합니다. 박범계 법무장관이 한명수 전 총리 모해 위증 사건을 불기소해야 한다는 대검 부장회의의 결론을 사실상 수용했습니다. 하지만 논의 과정과 검찰의 부적절한 직접 수사 관행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합동 감찰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전면 통제됐던 서울 윤중로 벚꽃 축제가 올해는 추첨을 통해서 일부 관람이 허용됩니다. 4월 5일부터 1시간 30분마다 99명씩 일주일간 모두 3,500명만 꽃 구경을 할 수 있습니다. 순수 국산 기술로 완성된 차세대 중형 위성 1호가 카자흐스탄에서 발사돼 궤도에 안착했습니다. 이 위성은 고성능 카메라가 탑재돼 4년 동안 정밀 지상 관측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오늘 종합뉴스의 화두는 대통령의 지지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4%로 현 정부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죠. 공교롭게도 오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율은 최고를 기록하며 수많은 언론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일 때 윤 전 총장은 최고라는 제목을 실었습니다.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임기 1년을 앞두고 박근혜 12%, 이명박 32%, 노무현 12%, 김대중 대통령은 당시 31%를 기록했으니까 상대적으로는 지지율이 높다, 낮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4.7 재보선을 앞두고 있으니 조바심은 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문 대통령은 그동안 강조해온 적폐청산이라는 말 대신 면목이 없다는 말로 자세를 낮췄죠. 앞으로 남은 임기 1년, 지지율 회복의 관건은 국민이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 민심에 귀를 기울이는 일일 것입니다. 유럽에서 논란이 컸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 우리 당국이 안전하다고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백신은 혈전과 무관하다는 표현까지 썼죠. 다만 유럽의약품안전청처럼 100만 명 중 1명이 걸릴 정도의 뇌정맥 혈전에 대해서는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안심하고 맞으라는 건데 뭔가 개운하지는 않죠. 강대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질병관리청사나 예방접종전문위원회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혈전 생성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혈전 생성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연관성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접종 후 관찰된 혈전 생성 사례는 평상시 발생 수준보다 더 낮은 것으로 다만 백신 접종 뒤 혈전이 생긴 2가지 특이 사례에 대해선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접종 뒤 뇌혈전이 발견됐던 20대 남성은 뇌정맥동 혈전증 사례인데 망치로 머리를 때리는 것 같은 극심한 고통을 수반합니다. 또 다른 특이 사례는 파종성 혈관 내 응고 장애로 혈전 발생과 더불어 혈소판이 감소해 작은 충격에도 쉽게 멍이 들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위는 2사례 모두 100만 명당 1명 내외에서 발생한다며 백신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이상 반응 가운데 백신과의 연관성을 인정한 건 2건뿐입니다. 예방접종 후 10분 이내에 아나필락시스에 해당하는 임상 증상을 보이는 한 건과 예방접종 후 고열 경련 이후 다음날 혈압 저하가 나타난 한 건은 인과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2건 모두 증상이 호전됐고 피해 보상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강대엽입니다. 당국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안전하다고 공식 발표했으니 그럼 이제 안심하고 맞아도 될까요? 그동안 접종이 보류됐던 만 65세 이상 요양병원 입원 입소자 등 37만 명에 대한 접종이 내일부터 시작되는데 그런데 이 요양병원의 접종 동의율은 조금 떨어졌습니다. 강지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만 65세 이상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내 입소자 종사자는 약 37만 6천 명. 최우선 접종 대상자였지만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논란으로 접종이 보류된 사람들입니다. 저희가 65세 이상 어르신들 접종을 시작하는 요양병원, 요양시설은 가장 위험도가 높았던 그런 대상이십니다. 그래서 상세한 정보를 드리고 판단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안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국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혈전은 관련이 없다고 공식 선언했지만 불안감은 남아 있습니다. 접종 대상자들의 접종 동의 여부를 집계한 결과 동의율은 76.9%로 지난달 만 65세 미만의 동의율 93.8%보다 낮았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요양병원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저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백신 접종 후에 악화되었다라는 증거는 없었거든요. 고령자에 있어서 중증으로 진행하는 걸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다는 건 이미 입증이 됐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오는 6월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김정숙 여사와 함께 내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습니다. 국민들께서도 백신의 안전성에 조금 더 의심을 품지 마시고 접종 순서가 되는 대로 접종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65세 이상 요양병원 입원 종사자 접종이 이번 주 끝나면 다음 달부터는 75세 이상 고령자와 특수교육 종사자, 보건교사 등 일반인 1,150만 명이 백신을 맞게 됩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오늘부터 목욕탕 입장 시 전자 출입 명부 작성이 의무화되고 탈의실과 탕 안에서 사적 대화는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목욕도 1시간 이내에 마쳐야 되고 음료도 협취해서는 안 되고 선풍기, 드라이기 같은 것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시행 첫날부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김명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의 한 대중 목욕탕입니다. 목욕장업에 대한 특별 방역 대책에 따라 전자 출입 명부가 의무화됐지만 손님들은 하나같이 수기로 반명록을 작성합니다. 방역 수칙을 점검하는 공무원도 보이지 않습니다. 팀이 이게 내부적으로 있기는 한데 저희도 확정된 거는 지금 기다리고 있긴 하거든요. 목욕탕에서 드라이기 같은 공용물품 사용이 금지됩니다. 이용 시간도 1시간 내로 제한되고 음료 섭취도 안 됩니다. 업주들은 난색을 표합니다. 시간으로 나가. 그럼 그걸 어떻게 영업을 해야 되나요? 물론 손님자가 안 계시긴 하지만은 참 그런 것 같아요. 방역당국은 목욕장업 방역대책 시행에 나섰지만 탕내 마스크 착용에 대해선 별다른 권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다 보니 일부 목욕탕은 손님들이 입장할 때만 혹은 탈의실까지만 마스크 착용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탕에서 대화를 하지 않더라도 기침을 할 경우 침방울이 에어로졸처럼 떠 있을 수 있어 감염에 취약합니다. 아직까지는 잘 안 써요. 검사는 열 체크하고 쓸 거예요. 숨어있는 감염자를 선제적으로 찾기 위한 방역대책 시행 첫날 현장의 혼란은 컸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국내 양대 조선사가 있는 경남 거제도에서 매일 10명 안팎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직원 69명이 판정을 받으면서 조업 정지되자 10,000명이 넘는 직원이 진단 검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거제도의 한 병원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는 행렬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같은 시간 대우조선해양 작업장은 텅텅 비었고 크레인도 작동을 멈췄습니다. 이 회사에서 69명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조업 중단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조선소는 하루 문을 닫았고 전체 인원의 절반인 12,000명이 코로나 검사를 받았습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이렇게까지 돼버리니까 그게 이제 너무 좀 심하게 이제 눈앞에 다가오는 거죠. 좀 코로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좀 갔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많이 듭니다. 조선소는 노동자 간 접촉이 잦고 통근버스나 식당 등의 밀집도가 높아 교차 감염의 위험이 큽니다. 방역당국은 숨은 확진자까지 찾아내자며 2만 명이 넘는 전 직원 조사를 제안했습니다. 전 직원 전수검사 방법을 질병관리청과 논의 후 조업과 방역을 병행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조선소 측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별조사에서 대규모 확진자가 나올 경우 추가 조업 중단이 이어질 수 있어 이곳 조선도시 거제도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적합도와 경쟁력 어느 쪽으로 물어봐도 초박빙입니다. 운명을 건 단일화 여론조사는 이르면 내일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시민들이 의외로 호응이 좋거든요.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야권 단일 후보를 선정하는 여론조사 첫날부터 오세훈, 안철수 후보는 가시돋친 설전을 벌였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적을 이기기보다 동지를 설득하기가 더 어렵다는 것을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을 거론하며 제대로 된 정권 심판을 위해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내곡동 문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당시 이를 증언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야권 후보가 사퇴한 상태에서 선거를 치를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발끈했습니다. 민주당이 선거 패배의 공포 때문에 흑색 선전을 계속하고 있다며 안 후보가 여기에 동조하는 것은 단일화를 앞두고 도리가 아니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실체가 불분명한 야권 연대, 정권 교체를 외치는 신기루와 같은 후보로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 끝까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날선 신경전을 벌인 두 후보는 여론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각 당의 당사를 함께 찾는 행사를 준비했다가 취소하는 소동을 빚기도 했습니다. 단일화 여론조사는 현재 응답률이 높아 이런 추세라면 내일 최종 후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내곡동 보상에 대해 사전에 알았다며 관련 증거를 제시했고, 국민의힘은 내곡동 국민임대주택은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한 거라며 반박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박영선 후보 측은 오늘 하루에만 7차례나 논평을 내며 오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선거가 가까워지긴 했나 봅니다. 김순채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셀프 보상 의혹과 관련해 새 정황을 제시했습니다. 지난 2009년 10월 지구 지정 직전 국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서울시장이던 오 후보가 협의 과정에서 서울시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한 게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린벨트 해제 지역과 그 그린벨트 해제 대상 지역의 상태, 보금자리 주택 정책에 대해 분명히 인식하고 있고 오 후보가 적극 개입하고. 국민의힘은 지난 2007년 3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제2분과위 심의자료를 공개하며 노무현 정부 때 서울 내곡동을 포함한 국민 임대주택단지 추진 계획이 시작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아무리 오세훈 셀프 지정이라고 주장하고 싶은들 노무현 정부 셀프 지정임을 이제 국민들이 아시게 된 겁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의 LCT 의혹에 대해서도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LCT 특혜 분양권은 정작 아들이 엄마에게 판 특수거래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시장 공천의 첫째 조건은 부동산 투기와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아닌가. LH 땅 투기 의혹으로 민심이 크게 악화된 가운데 정책으로 승부하겠다는 여야의 약속이 네거티브 공방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이제 재보궐선거는 보름 남짓 남았습니다. MBN에서는 재보궐선거까지 여의도 퀵뉴스 코너를 마련해 다양한 정치권 뒷얘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치부 정광재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정 부장 어서 오십시오. 첫 소식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쏠린 관심부터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예전처럼 잠깐 지지율이 오르다 말 것이다라는 예측이 있었는데 아닌가 봐요. 네,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윤 전 총장의 대선 후보 지지율은 39.1%까지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윤 전 총장이 대선 후보로 포함돼서 진행됐던 여론조사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인데요. 2위를 기록한 이재명 경기지사 21.7%보다 2배 가까이 높고요.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 11.9%와는 27%포인트 넘는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야권에서 윤 전 총장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인 홍준표 의원이 5.9%였으니까 인기를 실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윤 전 검찰총장의 행보에 대해서 아주 일거수일투족 다들 관심이 많습니다. 네. 오늘은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를 만났다고요? 네, 우선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 어떤 인물인지 설명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네. 101세의 철학자로 유명합니다. 김명희 교수는 100세를 넘긴 나이에도 활발히 집필 활동과 강연 등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해 왔습니다. 윤 전 총장은 퇴임 후 첫 외부 일정으로 김 전 교수 자택을 방문했는데 최근에 김명희 교수가 언론 기고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적 발언을 쏟아낸 게 방문 계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김명희 교수는 윤 전 검찰총장이 현 정권 비리 또 위법을 수사한다고 해서 추방한 실세들은 누구인가 이런 말로 윤 전 총장을 두둔한 바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어떤 말들이 오갔을까요? 네, 김명희 교수는 현 정부에 대해서 일단 비판적 이미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어느 방향으로 갈지 짐작이 안 되는 점에서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고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정의를 상실하면 그 사회는 유지될 수 없는 게 상식이라는 말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윤 전 총장에게는 중요한 건 한 사람의 유능한 인재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함께 일할 줄 아는 여러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라는 조언도 함께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네. 윤 전 검찰총장에 대한 관심은 이 여론에서도 기자들 사이에서도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자들 사이 단톡방도 만들어졌다고요? 네, 이 정치 행보를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자신의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할까 이건데 윤 전 총장의 메시지 전달 창구로는 현재 단체 카톡방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벌써 야당 출입 기자를 중심으로 150명이 넘는 기자들이 단톡방에 초대돼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윤 전 총장 지지자들이 가칭 다 함께 자유당이라는 신당 창당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네. 다만 이런 움직임에 윤 전 총장이 직접 관여를 하고 목소리를 내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지지자들끼리 그냥 모입니다. 이렇게 네. 해석을 해봐야겠네요.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거의 이긴 선거. 이거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한 말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 전 대표가 지난해 8월에 대표직에서 물러난 이후에 공개 행보를 하지 않았었는데 이번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친여 성향 유튜브를 통해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죠. 특히 최근 나오는 주요 여론조사 결과와는 달리 아주 낙관적인 선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선거가 아주 어려울 줄 알고 나왔는데 요새 돌아가는 거 보니까 거의 뭐 선거는 이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쏙쏙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는 다르잖아요. 네. 정말 최고의 선거 전략가다라고 뽑히는 이런 분께서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장 여론조사 결과는 야권이 단일 후보를 확정해서 박영선 민주당 후보와 1대1로 맞붙을 경우에는 비교적 큰 차이로 이기는 것으로 나오고 있죠. 이 전 대표가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모르고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정치권에선 그래서 이 전 대표의 발언에 이런 분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보궐선거 특징은 투표율 저조, 그리고 지지층 결집이 승부의 핵심 포인트인데요. 이길 수 있다,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서요. 민주 진보 진영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고 또 투표장에 나오게 하려는 그런 전략적 함의가 담긴. 그러니까 이긴 것 같다라는 이 말 자체가 바로 전략이다 이 얘기네요.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기억력 논란. 누구의 기억력 얘기입니까? 이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의 딸 입시 비리 의혹을 폭로한 김승연 전 홍익대 교수의 기억력과 관련한 논란입니다. 김 전 교수는 박 후보 부인의 부탁을 받은 이모 교수가 80점 이상을 주라고 해서 실제 자신이 30점짜리에 85점 정도 준 것 같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를 두고 국민의힘 측은 김 전 교수에 대해서 기억상실증이라는 병에 걸렸었다고 했습니다. 김 전 교수 본인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기억상실증을 경험했었다고 한 내용을 인용해서 그건 정확한 기억이 아니라는 입장인데요. 반면에 친여 성향으로 알려진 방송인 김어준 씨는 인터뷰에서 거의 포토메모리다 이렇게 평가해서 김 전 교수의 주장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입시 비리 의혹을 떠나서 우선 홍익대에 지원한 적이 있다 없다부터 말이 갈리고 있잖아요. 그것만 확인해도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공세가 거세지는 걸 보니까 확실히 선거가 가까워진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정광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토지, 땅에 이어서 이번에는 신도시 인근 수해 지역의 아파트나 빌라 등을 사들인 공직자들이 대거 적발도 했습니다. 적발된 인원만 수백 명. 신도시 개발 지역 쪽에서만 두세 채를 보유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박통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기 신도시 창릉 바로 옆에 위치한 경기도 고양시의 한 아파트. 2019년 5월 신도시 발표 후 2년도 안 돼 전용 112제곱미터 가격이 2배 넘게 뛰었습니다. 신도시 수혜 지역인데다 GTX역 예정지와도 가까운 입지에 수요가 몰린 겁니다. 외지인들도 많이 샀어요? 많이 샀죠. 여기 사는 사람은 주로 서울 사람이지 고향 사람은 사지 않습니다. 공직자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조사 중인 정부 합동조사단은 3기 신도시 인접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지자체와 지방 공기업 직원 237명의 명단을 특별수사본부에 넘겼습니다. 일부는 신도시 개발 수혜를 노리고 인접지역 주택을 매수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주택 거래는 창릉과 광명, 시흥, 안산, 하남 등에 집중됐는데 두세 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도 일부 확인됐습니다. 아파트는 황금성이 좋고 갭수채가 가능합니다. 또 이 전월세 시장에서 또 소라기 때문에 자기 자본이 적게 들어갑니다. 가격 상승폭도 크기 때문에. 다만 주택 소유자들이 투기 목적으로 매수한 건지 매수 과정에서 내부 정보가 활용됐는지 등은 입증하기 어려운 만큼 추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LH 전 현직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오늘은 원정 투기 의혹을 받는 LH 전북본부가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2명은 입건, 1명은 내사 중인데 청와대 자체조사에서 지목된 경호처 직원의 원정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사건이 배당도 안 됐다고 합니다. 정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의 압수수색은 오전 8시부터 시작됐습니다. LH 전북본부 사무실과 직원들의 자택, 차량 등 모두 3곳이었습니다. LH 본사나 다른 본부와 달리 압수수색은 2시간 40분 만에 끝났습니다. 수사팀은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떤 물건 압수수색했습니까? 신도시 관련인가요? 전북경찰청은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국가수사본부에서 내려온 2건과 자체 수집한 첩보 1건 등 3건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이미 LH 직원 2명을 입건하고 1명에 대해 내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광명, 시흥 등 3기 신도시에 원정 투기를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갑작스레 압수수색이 들어온 LH 전북본부는 기자들의 출입도 막아서며 당황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떤 혐의였는지 영장 보셨죠? 아니요, 못 봤어요. 경찰은 청와대 자체조사에서 지목된 경호처 직원의 원정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사건 배당이나 내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MBN 뉴스 정춘입니다.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는 재임 시절 아내 명의로 세종시 땅을 산 전직 행복청장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공직자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를 할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LH 의혹 등 전방위 수사를 진행 중인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가 전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장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차관급인 전 행복청장은 재임 기간인 2017년 아내 명의로 세종시 땅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투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내부 정보의 부정 이용 등 공직자 지위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행위에 대해선 구속 수사를 추진하겠다는 원칙을 밝혔습니다. 특수본이 LH 의혹발 3기 신도시를 비롯해 각종 개발 사업 전반을 들여다보겠다고 밝힌 이후 첫 구체적인 수사 방침입니다. 친인척 명의 차명 거래까지도 전부 밝히도록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특수본은 현재 61건 309명에 대해 내사와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지난주 198명에 이어 100여 명이 늘어났고 지금까지 3기 신도시 관련 사건은 23건, 81명이 대상입니다. 포함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은 70여 명, 민간인은 17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강원도 횡성에 있는 빌라에서 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1층에서는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고 구조된 주민 9명 가운데 3명은 중태입니다. 윤기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빌라 외벽 전체가 온통 까맣게 그을렸습니다. 건물 안은 폭격을 맞은 듯 가재 도구가 뒤엉켜 있고 건물 밖까지 잔해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쯤 강원도 횡성의 4층짜리 빌라에서 큰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났습니다.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불은 이미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빌라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이 불로 건물 1층에서 7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주민 10명이 병원에 옮겨졌는데 3명은 생명이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를 입은 주민의 피해 회복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원인을 규명하고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이 빌라 1층 내부에서 발생한 도시가스 폭발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내일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불이 난 건물에 대한 정밀 감식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저녁 시간 서울에 있는 전통시장 한복판에서 지나가던 한 남성을 마구 폭행한 3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일면식도 없었던 이 남성의 폭행 이유는 자신을 쳐다봐서였는데 피해자는 피를 흘리면서도 가해자의 휴대전화를 쥐고는 도주를 막았습니다. 정태웅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전통시장. 행인들이 연이어 한쪽 방향을 응시합니다. 얼마 후 경찰이 한 남성을 데리고 시장을 벗어납니다. 저녁 시간 시장 골목에서 30대 남성 A씨가 40대 남성 B씨를 무차별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성은 인근 가게들의 신고를 요청하며 이곳 시장 출구 쪽으로 빠져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너무 많이 흘리니까 제가 저기 가서 얘기하는 거 심한 코뼈 분쇄골절 등의 부상을 입은 B씨는 당시 A씨의 휴대전화를 쥐고 도주를 막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망갈 것 같은 거예요. 경찰이 올 때까지 잡고 있었습니다. 너무 황당한 일을 겪다 보니까 어떻게 대처할지 자체를 잘 모르겠는 상황입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을 계속 쳐다봐서 그랬다고 진술했지만 B씨는 A씨를 쳐다본 적조차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A씨는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MBN 뉴스 정태영입니다. 고가의 수입차 운전자로부터 그러니까 똥차를 타지 등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는 주장의 글이 인터넷에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이른바 슈퍼카 차주 역시 같은 사이트에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안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해운대의 한 도로입니다. 꽉 막힌 도로에 줄지어선 차량 사이에 한 남성이 서 있는데 다른 차량 운전자와 실랑이를 벌이는 듯합니다. 도로에 서 있는 남성은 이른바 고가의 수입차 운전자입니다. 해운대 갑질 맥라렌이란 제목으로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사진인데 운전자는 고가의 수입차 운전자에게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고 주장합니다. 고가의 수입차가 갑자기 끼어들어 욕설을 했다며 차에서 내린 운전자가 막말까지 퍼부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차 안엔 아이 3명과 아내가 함께 타고 있었는데 극도의 불안감을 느껴 곧바로 인근 경찰서로 가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고가의 수입차 운전자의 갑질이란 논란이 확산하자 수입차 운전자는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욕설을 한 사실이 있어 사과한다면서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운전자가 먼저 욕설을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피해를 주장하는 운전자가 자신의 차량 앞으로 추월한 뒤 급브레이크를 밟았다며 영상까지 공개했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운전자는 고가의 수입차 운전자에게 모욕 등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고가의 수입차 운전자도 블랙박스를 복원해 공개하겠다고 맞서면서 진실 공방이 오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이번에는 군부대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아동 학대가 벌어졌습니다. 석 달 동안 3살 아이들이 300차례나 학대를 당한 건데 이들 중에는 밤에 자다가 일어나 무릎을 꿇고는 우는 아이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부대와 위탁기관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만 있습니다. 박교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의 옷을 잡고 거칠게 끌어당깁니다. 아이의 얼굴을 무릎으로 치고도 무심한 듯 지나갑니다. 벽에 머리를 부딪힌 아이는 불안한 듯 손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12월부터 3개월간
3살 안팎의 아이 9명에 대해 300건에 가까운 지속적인 학대가 이루어졌습니다. 학대 기간 동안 아이들은 어린이집 등원에 공포를 느꼈고 일부는 지금까지 심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정도로 계속 등원거부를 했는데 아기가 자다가 깨어나서 울고 무릎을 꿇고 울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가해 교사와 관계자는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어린이집이 군 위탁시설이다 보니 해당 부대와 위탁재단 간의 책임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여자가 부대장으로 됐어요. 저는 그보다 부대장도 무슨이에요. 1000번 만번 교육해도요. 일어나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부대 측도 재단과의 계약만 해지했을 뿐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게 피해자 측의 주장입니다. 사고가 터지니까 그런 이유로 군부대도 재단도 아무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학부모들은 가해 교사한테도 사과를 한 번도 못 받았어요. 아동복지법상 위반 행위를 한 개인의 대표자도 책임을 질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재단 측은 사과와 함께 일부 피해자들에겐 금전적 지원도 했다고 해명했고 여전히 이름만 바꿔 다른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1시간이면 어디서나 마약을 구할 수 있고 텔레그램 같은 SNS에서는 마약을 사고 파는 마약방이 수시로 개설됐다 사라지며 경찰을 비웃는 곳.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지난해에는 10대 마약 사범이 처음으로 200명을 넘겼죠. 비트코인으로 입금을 하래서 비트코인이 없어요라고 하니까 대행사까지 안내를 해줍니다. 거의 기업 수준이죠. 포커스엠 오늘은 대한민국의 마약 범죄 그 1탄을 준비했습니다. 조동욱, 김보미 기자가 연속 보도합니다. 마약과 성폭력. 또다시 마약 관련 혐의로 마약 범죄가 클럽 내 마약 판매 있었나요? 유통하셨습니까? 마약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냥 돌 떨어질 때 찍으면은 인터넷 광고 하나 올려서 손님 받고 다시 시작하고 1시간만 주시면 구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미 청정국이 아니라는 건 한참 전에 느꼈거든요. 대한민국을 뒤흔든 버닝썬 게이트부터 황하나 사건까지 마약은 지금까지 뉴스에나 나올 법한 특이한 범죄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작년 경찰에 검거된 마약 사범만 18,000여 명. 2010년보다 2배가량, 2019년과 비교하면 13% 가까이 늘어난 역대 최다입니다. 단순 수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마약은 이미 10대 학생들부터 일반 회사원들까지 아주 평범한 사람들의 삶 속으로 소리 없이 스며들고 있었고 마약 사범으로 출소한 10명 중 4명은 마약 때문에 다시 교도소로 향했습니다. 정말 끊고 싶은데 내 의지로는 3개월, 6개월 단약해요. 근데 그 이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도소 갔다가 또 나오면 또 의지를 다지고 나오죠. 근데 또 나오면 3개월, 6개월 안에 혼자서 좀 끊어보려고 했는데 이게 뭐 혼자서의 의지만으로는 그렇게 할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되게 악순환인 거죠. 인생을 좀 더 포기하게 되고.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려면 마약 그 이후의 삶은 어때야 하는 걸까? 먼저 저희는 급증하는 마약 수요를 통제할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그 실태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대한민국에 마약이 얼마나 만연한지, 마약 공급을 완전히 끊어내는 것이 가능한지 추적해봤습니다. 최근 마약이 가장 활발하게 유통되는 곳 중 하나가 텔레그램입니다. 저희가 텔레그램 마약방 유통 구조를 한번 그려봤는데요. 먼저 해외에 있는 총책이 운반책을 통해 국내에 마약을 반입하면 이 공급책들이 텔레그램방 인증 딜러들에게 물량을 제공합니다. 여기서 인증 딜러는 실제로 텔레그램방에서 구매자들에게 마약을 판매하는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이들을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놓고 사라지는 방식으로 마약을 전달합니다. 그럼 구매자들이 그 장소에 가 직접 마약을 가져오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얽히고 설킨 실타래처럼 마약방 유통 구조는 굉장히 복잡한데 저희 취재진이 24시간 운영되는 텔레그램 방을 한번 열어봤습니다. 참여자는 무려 1,000명에 육박하고 딜러들은 메뉴판까지 띄우며 광고를 합니다. 오늘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야한 사진이나 아니면 웃긴 사진 아니면 뭐
아니면 약을 투약하는 사진 같은 거를 올리는 사람을 몇 명 뽑아서 약을 공짜로 주겠다 뭐 이런 이벤트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입하는 막 사진도 올리고. 마약 후기는 물론 검사 출신 변호사를 써야 한다며 처벌을 피하는 방법도 공유됩니다. 링크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들어갈 수 있다 보니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이용자도 보였습니다. 저 17살인데 마약을 해보고 싶다. 뭐부터 해야 되냐 그러면은 뭐부터 해라 뭐 이런 식으로 가르쳐주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과연 얼마나 쉽게 구매가 가능할까? 취재를 위해 딜러에게 연락을 취하자 답은 1분도 안 돼 도착했습니다. 서울권에서 구매 가능하고 비트코인으로 입금하면 바로 마약을 가져갈 좌표를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렇다 보니 일부 시도경찰청에서 다크웹 전담 수사팀까지 만들었지만 추적은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지난해 20대 마약사범은 3,211명 검거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10대 마약사범도 241명으로 200명 선을 넘었습니다. 12,000명 중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팔거나 사거나 한 사람이 20도에 육박하고요. 추적을 회피하는 기술이 먼저 발달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추적하는 거는 약간 시기가 좀 늦어질 수도 있는데요. 경찰에서는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마약의 온상이 된 텔레그램방.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을 마약의 늪으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조동욱, 김봄입니다. 초고층 아파트 통유리벽에 반사된 빛 때문에 내 집 안에서도 눈을 뜰 수가 없다면 말이 안 되겠죠. 이런 주민들에게 아파트 시공사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박상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상 72층 전체 외벽이 통유리로 된 부산의 한 아파트입니다. 이곳에서 직선거리로 300m 떨어진 다른 아파트 주민들이 이 아파트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 지난 2009년입니다. 통유리벽에 반사된 빛 때문에 눈을 뜰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겪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혀 안 들어올 시간에 햇빛이 들어오니까 뭐 짜증나지 않아요. 그 뜨거운 게 뭐 계속 들어오니까 기온이 상당히 올라가는 건 뭐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초고층 아파트의 유리벽이 곡면으로 만들어져 해의 움직임에 따라 지속적으로 빛을 반사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1년 중 187일 동안 피해를 본 세대도 있습니다. 당시 조사에 나선 대학 연구팀은 빛의 밝기가 시각장애를 일으키는 최소 기준치를 2,800배나 넘어선 곳도 있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베란다 밖을 출시한다든지 경관을 보고자 할 때 불가능한 수치. 1심과 2심 법원의 판단은 서로 달랐지만 대법원은 12년 만에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소송에 나선 주민 34명에게 1인당 최대 687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주민 100여 명이 추가로 소송을 준비 중인데 다른 유사 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여의도 벚꽃 축제는 매년 500만 명이 넘는 상충객이 몰리는 서울 최대 봄꽃 축제죠. 올해는 코로나19로 추첨제로 열립니다. 당첨된 사람만 여의도를 찾아 벚꽃을 볼 수 있는 거죠. 1시간 반에 99명, 7일간 총 3,500명만 이 꽃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서울 여의도의 벚꽃길 윤중로입니다. 공식 개화일인 4월 1일을 앞두고 야물게 연근 벚나무 꽃망울이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예년처럼 여의도 벚꽃 축제를 마음껏 즐길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탓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벚꽃길 1.7km 구간이 전면 통제되기 때문입니다. 올해 여의도 벚꽃 축제는 사상 처음으로 추첨제를 통해 이곳 윤중로 관람객을 선정합니다. 다음 달 5일부터 11일까지 오프라인 관람 봄꽃 산책은 온라인 사이트에서 사전 신청받고 추첨을 통해 관람객을 뽑습니다. 오전 11시부터 1시간 반 간격으로 99명씩 최대 3,500여 명만 참가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조치라는 반응도 일부 있지만 시민들은 추첨제 취지를 이해하는 분위기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1년에 한 번 있는 벚꽃 놀이니까 좀 많이 아쉽기는 하네요. 온라인 봄꽃 축제에 접속하면 언제 어디서든 봄꽃을 즐길 수 있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비대면 온라인 봄꽃 축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시민분들께서는 봄꽃 거리두기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 유례없는 코로나19 사태가 봄꽃 축제의 표정마저 바꿔놓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코로나를 잊고 미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해변으로 달려간 휴양객들, 그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마이애미는 전통적으로 미국 대학생들이 봄방학을 맞아 파티를 즐기는 곳으로도 유명하죠. 통행 금지가 내려졌지만 길거리 추판에 곳곳에서 몸싸움이 벌어지자 경찰 특공대 또 최루탄까지 투입됐습니다. 신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백 명이 야외에서 몸을 밀착한 채 춤판을 벌입니다. 마스크 쓴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식당 안에서 난투극이 벌어졌습니다. 미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해변의 밤 풍경입니다. 통금 시간이 훌쩍 넘은 한밤중에도 거리는 취한 사람들로 붐비며 무법천지가 됐습니다. Get that curfew. We out here. We out here. No sleep. Period. 급기야 무장한 경찰 특공대가 출동했고 곳곳에서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경찰은 최루탄까지 쏘며 강제 해산에 나섰고 마이애미 비치 당국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오후 8시 이후 통행 금지령은 일주일 연장됐습니다. At night, there is no question that it becomes a place that feels a little bit out of control or a lot out of control. 미국의 백신 접종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긴 하지만 최근 확진자의 20-30%가 변이 바이러스 감염인 상황. 보건당국은 본격적인 봄방학이 시작되면서 더 많은 인파가 해변으로 모일 가능성이 크다며 마스크 쓰기 등 철저한 방역 지침 준수를 재차 주문했습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요즘은 영상 시대라고 하죠. 그런데 미국의 한 스타트업이 개발한 음성 기반의 목소리만 나오는 SNS 클럽하우스가 화제입니다. 유명인들도 여기 참여하며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음성 SNS가 뜨고 있는 걸까요? 유호정 기자가 그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일론 머스크, 빌 게이츠, 오프라 윈프리와 대화를 나누는 것 클럽하우스 앱에선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When are we going to get to Mars? I don't know. 5.5 years. 클럽하우스는 문자나 영상이 아닌 오직 목소리로 소통하는 음성 기반의 SNS입니다. 방을 개설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대화를 들을 수 있고 손을 들고 발언권을 얻으면 대화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대화가 끝나고 방이 닫히면 대화 내용도 기록도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지난해 4월 미국에서 출시된 클럽하우스 앱은 올 들어 전 세계 누적 다운로드 수 200만 건을 넘기더니 2달 사이 1,200만을 돌파했습니다. 국내에서도 불과 한 달 반 만에 38만 건을 훌쩍 넘겼습니다. 이런 상승세엔 유명인들의 영향도 있었지만 유일한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이 어플이 재밌는 건 초대장을 받거나 기존 가입자의 승인을 받아야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들 뭔가 유명해지고 싶다 해야 되나? 클럽하우스에 가입하려는 그 전제 자체가 약간 인싸의 냄새가 난다? 이런 것 때문에 약간 홍보가 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쉽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도 또 하나의 인기 요인. 절대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과의 우연한 만남이 클럽하우스에선 일상입니다. 저는 스타트업 대표인데요. 평소에 알고 싶었던 다른 업계 스타트업 대표님들이나 저희 업계 대표님들을 좀 더 따로 시간을 내지 않아도 소개를 받지 않아도 앱을 통해서 만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좋았고 막 아내한테 플레이스테이션 선물 받았다 이렇게 자랑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방에 플레이스테이션 본사 직원분이 계셔서 뭐 타이틀을 선물을 받았다든지 이런 일들이 수시로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용자가 늘면서 가벼운 콘텐츠들도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클럽하우스에서 고민 들어주는 시리입니다. 인공지능을 흉내내며 한 달 반 만에 3만 명의 팔로우를 얻게 된 정영환 씨가 대표적인데요.
그 바이오에다가 뭐 다들 3줄, 4줄씩 뭐 어디 CTO고 개발자고 적어놓는데 학생이 적을 게 딱히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눈팅하다 말겠다 싶었는데 성대모사방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들어갔더니 다른 플랫폼보다 콘텐츠 생산에 품이 덜 든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목소리만 있으면 된다가 아주 무기인 거죠. 유튜브로 치면은 뭐 장비부터 해서 스튜디오나 게스트나 많은 요소들의 경제적인 부분만 봐도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우려도 있습니다. 저장이 되지 않고 그때그때 사라져 버리는 형식이기 때문에 무책임한 발언들이 나올까 봐. 아직은 iOS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데 안드로이드용까지 출시되면 주류 SNS 채널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세상 돋보기였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수 전 총리 사건을 불기소해야 한다는 대검 부장회의 결과를 사실상 수용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또다시 절차적 문제가 발견됐다며 강력한 합동 감찰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한명수 전 총리의 유죄를 무죄로 뒤집는 건 불가능하고 그러면 사면 때문일까요? 서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7일 한명숙 전 총리 관련 모해 위증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려며 취임 후 첫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하지만 대검 부장회의에서 지난 19일 불기소 처분을 유지하기로 결론 내리자 결국 추가적인 수사 지휘권 발동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대검의 결론을 수용한 겁니다. 이로써 한 전 총리 사건의 모해 위증 의혹 공소시효 역시 만료되면서 이를 둘러싼 해묵은 논란도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다만 대검 회의에 당시 수사팀 검사가 사전 협의 없이 참석했고 비공개 회의 결과가 특정 언론에 유출됐다며 절차적 정의가 의심받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절차적 정의가 문제되었던 의혹 사건에 있어서 장관의 수사 지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조차 또다시 절차적 정의가 의심받게 되어 유감입니다. 법무부는 대검 부장회의 논의 과정과 검찰의 부적절한 직접 수사 관행 등에 대한 강력한 합동 감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동 감찰을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 관행을 과감히 개선하는 물론이거니와 검찰의 조직 문화를 개선할 수 있도록 법조계 안팎에서는 한 전 총리 사건의 공소시효가 임박해 추가 수사 지휘권 행사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합동 감찰 카드로 검찰 개혁의 동력을 이어가려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한국의 차세대 중형 위성 1호를 탑재한 로켓 발사체가 오늘 성공적으로 발사됐고 최종 교신에도 성공하며 궤도에 안착했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국산 기술을 활용하는 거니까 민간 우주 산업의 시작점이 됐다고도 할 수 있는데 내년에 발사되는 2호와 운용을 같이 하면 3차원 입체 지도도 한 번에 만들 수 있습니다. 김도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극기가 걸린 차세대 중형위성 1호를 탑재한 러시아 소유주 발사체가 연기를 내뿜습니다. 거센 굉음과 함께 하늘로 치솟더니 곧이어 구름 위로 사라집니다. 발사 64분 뒤 고도 약 484km 근지점에서 발사체로 분리된 뒤 안정적으로 궤도에 안착했고 38분 뒤 노르웨이 스발바르 지상국과의 첫 교신에도 성공했습니다. 이번에 쏘아올린 차세대 중형위성 1호는 국내 산업체가 다수 참여해 90%가 넘는 국산 부품으로 개발됐습니다. 특히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쌓아온 핵심 기술이 민간 기업으로 본격적으로 넘어가는 시작점으로 꼽힙니다. 민간 기업이 기술 이전을 통하여서 이러한 새로운 위성급의 기술 시장에서 이 상용 개발 또 그리고 시장 확보를 할 수 있다는 데 의미도 크다 하겠습니다. 차세대 중형위성 1호는 흑백 0.5m급, 컬러 2m급의 정밀 지상 관측용 카메라가 탑재돼 지상에 서 있는 사람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고도 497.8km 우주에서 우리나라 지형에 맞게 정밀 지상 관측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상당히 정밀한 3차원 영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 어디에 예를 들어 산소태가 난다든지 무슨 이런 재난에 대해서도 정확한 공간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주도하고 국내 민간기업 67곳이 분야별로 참여한 차세대 중형위성 2호는 내년 초에 발사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골목길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는데 차가 옆에 온지도 몰랐는데 갑자기 빵 울리는 자동차 경적에 놀란 적 있으시죠? 하이브리드 차나 전기차는 너무 조용하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기곤 하는데요.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해 일부러 소리가 나게 법이 제정되면서 관련 연구가 한창입니다. 조용하게 만드는 것보다 시끄럽게 만드는 것도 어려운가 봅니다. 오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용한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가 들어섭니다. 귀를 기울이고서야 모기 소리같이 웅웅거리는 주행음이 겨우 들립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 도로에선 보행자가 눈치 못 채기 일쑤입니다. 전기차는 이처럼 엔진 소리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가상음을 내야 합니다. 유럽과 미국에 이어 국내에서도 2018년부터 출시된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은 배기음 발생 장치가 의무화됐습니다. 전기차들의 저속 운행 시 보행자와의 사고 증가에 따라 안전에 포커스를 더 두어 개발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 등 완성차 업체들은 개성 있는 주행음을 마케팅 포인트로까지 내세우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경적을 울리자 방귀 소리가 나는가 하면 박수나 동물 울음소리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1세기 베토벤으로 불리는 작곡가 한스 짐머와 협업해 주행음을 예술로 승화하기도 합니다. 음향장치에 고주파 발상 기능을 넣어 고속주행 시 로드킬도 예방하는 아이디어도 나왔습니다. 이게 음향 발생기에 대한 법제화가 또 따라오기 때문에 개성 있는 사운드나 운전보조 기능의 차별화된 기능도 덕대 적용될 거다. 급성장하는 전기차 시장에 발맞춰 전 세계 가상 배기음 시장도 매년 10%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코로나19로 경제 상황은 안 좋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 가계 흑자율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안 쓰고 못 썼기 때문이죠. 억눌린 소비 심리가 다시 살아나면서 일명 보복 소비가 여기저기서 보이고 있습니다. 길기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 속에서도 가계 흑자는 사상 최대였습니다. 지난해 전국 가구의 흑자율은 1분기부터 4분기까지 모두 30%를 넘었습니다.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30% 이상의 흑자율을 기록한 건 지난해 1분기에서 4분기를 포함해 단 5차례뿐입니다. 정부의 재난지원금 등으로 가계소득은 늘었지만 지출을 줄이면서 나타난 이른바 불황형 흑자입니다. 미래에 가계 생활 자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들이 있고 그런 걸 대비해서 지출을 줄이게 되니까 이처럼 억눌렸던 소비 심리가 최근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5일부터 7일 주요 백화점들의 주말 매출은 90% 이상 급증했는데 따뜻해진 날씨, 백신 효과에 대한 기대감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봄이어서 그런지 사람들이 계속 꾸준히 있어서요. 매출 나오는 데는 많이 나왔어요. 전문가들은 보복 소비의 영향도 있어 소비 심리의 완전 회복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합니다. 일반적인 계층들까지 전체 소비를 확대시키는 데에는 여전히 제한점이 있는 소득 계층별로 다른 형태의 소비 패턴이 나타날 가능성이 정부도 여전히 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여자 프로 배구에서 역대 4번째로 5,000 득점을 돌파한 한송이 선수가 MBN 여성 스포츠 대상 2월 최우수 선수로 선정돼 상금과 상패를 받았습니다. 한송이 선수는 지난달 IBK 기업은행전에서 기념비적인 득점 기록을 세웠고 최근 끝난 정기류기에선 사상 처음 블로킹 1위에 오르는 등 제2의 전성기를 달리고 있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메이저리그에서 국내 프로야구로 복귀한 추신수 선수가 시범 경기에서 첫 안타를 신고했습니다. 꼴찌 후보 한화는 2연승으로 돌풍을 예고했습니다. 김동환 기자입니다. 고향 부산을 방문해 초등학교 동창 이대호와 롯데 후배들을 반갑게 맞이한 추신수. 첫 타석 볼넷을 골라내며 국내 무대 첫 출루를 기록했습니다.
스트라이크 존 살짝 빠지는 유인구를 2개 연속 골라내며 특유의 선구안을 발휘했습니다. 위타자의 안타와 희생 플라이로 홈을 밟아 첫 득점까지. 타격감을 잡은 추신수는 3번째 타석에서 기다리던 첫 안타를 쳤습니다. 가운데 몰린 공을 놓치지 않고 받아쳐 총알같이 외야 빈자리로 날렸습니다. 동료의 축하를 받으며 활약을 마친 추신수는 첫 경기 삼진 2개의 수모를 지웠습니다. 하지만 함께 데뷔한 소속팀 SSG는 추신수 교체 후 대량 실점으로 역전패하며 첫 승을 다음으로 미뤘습니다. 시범 경기 이틀째 꼴찌 후보로 꼽히던 하나는 우승 후보 두산을 완파하고 2연승을 달렸습니다. 하나는 활발한 공격력으로 12점이나 뽑으며 화끈한 변신을 예고했습니다. 지난 시즌 돌풍의 주인공 KT도 이홍구의 말루포를 앞세워 2연승했고 기아는 지난해 우승팀 NC를 제물로 첫 승을 올렸습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요즘은 SNS 등으로 랜선 꽃구경이 유행이라죠. 오늘 제주시의 모습입니다. 핑크빛 벚꽃이 이렇게 만개했는데요. 제주의 벚꽃 만개 시점은 작년보다 5일 빠르게 기록됐습니다. 봄꽃이 피는 시기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2, 3월의 평균 기온이 점점 높아진 것에 있는데요. 올해 3월 평균 기온은 작년보다 1.1도, 평년보다는 2.9도가량 높았습니다. 따라서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평균 3일에서 5일 정도 벚꽃이 빠르게 피기 시작한 겁니다. 내일도 맑은 봄 하늘 만끽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영동을 따라서는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 텐데요. 현재 이 지역들은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졌고요. 내일 새벽부터 모레 아침까지는 순간적으로 초속 25m 이상의 강풍이 몰아치겠습니다. 내일은 남서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유입돼 오늘보다 기온 오르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16도, 춘천은 18도가 예상되고 황사가 발원하면서 내일 수도권과 충남 지역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남부지방 낮 기온 오늘보다 4, 5도가량 오르겠습니다. 강릉도 한낮 기온은 20도로 오늘보다 6도가량이나 높은 기온 예상됩니다. 한 주 동안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이번 주말에 또다시 전국에 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